치매 걸린 노인네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왜 이래야 돼요? 요양원이 어머니한테도 훨씬 나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75세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 6평짜리 방, 그리고 용돈 영원. 3년간의 모든 기록을 담은 그 일기장은 출간 3개월 만에 15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독한 며느리로 낙인 찍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그림 서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서재를 채우는 달그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망사인회장에서 얼어붙은 며느리.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대형 서점 광화문점 지하 1층 이벤트홀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천장의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추고 정면 스크린에는 한 권의 책 표지가 크게 떠올라 있었다. 잊지 않겠습니다. 75세 할머니의 3년간의 기록. 베스트셀러 1위. 출간 3개월 만에 15만 부가 팔린 화제의 책이었다. 무대 중앙에는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박영자, 75세. 검은색 재킷에 회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독자들은 한 명씩 차례를 기다리며 책을 들고 줄을 섰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작가님,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영자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사인을 했다.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는 사인회장. 그때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다. 최수진, 48세. 그녀는 입구에서 멈춰 섰다. 무대 위 박영자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을 움켜쥐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책에 나온 그 며느리 아니야?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최수진은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영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최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수진에게 쏠렸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저 사람이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최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도망치듯 서점을 빠져나갔다. 박영자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앞에 선 독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차분한 목소리 속에는 3년간의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서점 밖으로 나온 최수진은 차가운 3월 바람을 맞으며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6평짜리 작은 방에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의 뒷모습.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이 되어 15만 명의 독자에게 읽혔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독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3위. 박영자 작가 며느리. 댓글은 이미 5천 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최수진은 휴대폰 화면을 끄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망 3년 전 아들을 잃은 날. 3년 전 2020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장례식장 앞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비였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다. 박영자는 빈소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강태호 49세. 교통사고였다. 2020년 11월 12일 오후 6시 퇴근길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의한 추돌 사고. 현장에서 즉사였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박영자의 손은 떨렸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태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먼저 가야 하는 건데. 목소리가 잠겼다. 눈물도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며느리 최수진이었다. 그녀도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남편을 잃은 지 3일째. 어머니, 박영자가 고개를 돌렸다. 수진아, 앉아. 최수진이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영정사진 속 강태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1년 전 회사 야유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사셔야 할 것 같아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아니에요. 민준이랑 서연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저희가 편하게 살아요. 최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적어도 그때는. 박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럼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할게.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요. 그날 저녁 박영자는 며느리의 차를 타고 강서구 목동의 아파트로 향했다. 40평 아파트. 남편 강태호가 15년 전에 구입한 집이었다. 현재 시세로는 12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민준과 서연이 달려나왔다. 할머니, 할머니, 왔어요? 두 아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박영자는 손주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우리 민준이, 서연이 많이 힘들었지? 민준은 올해 20살이 됐지만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연은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 거죠? 그래. 할머니가 너희랑 같이 있을게. 최수진이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안내받은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이었다. 약 9평 정도.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었다. 이렇게 좋은 방을 주다니.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편하게 지내세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다. 최수진은 시어머니에게 정성껏 식사를 챙겼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함께 먹었다. 민준과 서연은 할머니 방에 자주 놀러 왔다. 할머니, 대학교 과제인데 좀 봐주세요. 우리 민준이 글 잘 쓰네.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할머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주실래요? 그럼 우리 서연이 얘기 다 들어줄게.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란 이야기. 20살에 결혼해서 아들 태호를 낳고 키운 이야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태호를 키운 이야기.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버지를 키우시다니. 그때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으니까. 박영자는 손주들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이제 아들까지 잃었지만 손주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최수진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강태호가 가입했던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1억 5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대출 상환과 장례 비용을 제하니 남은 돈은 8천만 원 정도였다. 어머니, 혹시 가지고 계신 돈이 있으세요?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지.
남편 보험금이랑 태호가 보내준 생활비 모아둔 게 있어. 얼마나 되세요? 한 3천만 원 정도. 최수진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다.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일을 나가기도 어렵고, 애들 학비도 있고. 박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3천만 원. 그게 자신이 가진 전부였다. 하지만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사는데 당연히 보태야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날 박영자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해 며느리에게 건넸다. 최수진은 고마워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일 시작하면 꼭 돌려드릴게요. 아니야. 가족끼리 무슨 돌려줘. 그냥 생활비로 쓰면 돼. 그렇게 박영자의 전 재산 3천만 원은 며느리에게 넘어갔다. 그때만 해도 박영자는 몰랐다. 이 돈이 사라지면 자신의 입지도 함께 사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산막 며느리의 태도, 변화와 학대의 시작. 2021년 3월. 돈을 건넨 지 2달이 지났다. 박영자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예전에는 오후 6시 30분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최수진은 할머니에게 먼저 식사를 권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먼저 드세요. 저희는 애들이랑 조금 이따 먹을게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같이 먹자. 내가 기다릴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혈당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드세요. 최수진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뭔가 달랐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박영자는 할 수 없이 혼자 식탁에 앉았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준, 서연, 그리고 최수진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박영자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며칠 후, 박영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최수진이 다가왔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응. 내가. 네. 어제도 제가 어디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시고. 냉장고 문도 열어놓으신 채로 2번이나 그러셨어요. 박영자는 당황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말 그랬을까? 그랬어? 미안해. 나이가 드니까 가끔 깜빡하나 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 치매 검사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 그 단어가 박영자의 가슴을 찔렀다. 치매는 무슨. 나 멀쩡해.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게 심해지셔서요.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최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박영자는 알 수 있었다. 그 걱정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그날 이후 최수진은 가족들 앞에서 자주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셔. 아까도 약 드셨는지 또 물어보시고. 어머니, 아까 현관문 잠그셨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열려있던데. 실제로 박영자가 그랬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수진이 그렇게 말하니 주변 사람들은 믿었다. 민준과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멀쩡해. 할머니, 우리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주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걱정했다. 하지만 최수진은 손주들이 할머니 방에 가는 것을 점점 막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할머니 방으로 가려고 하자 최수진이 불렀다. 민준아, 어디 가? 할머니한테 잠깐 다녀올게요. 할머니 쉬게 내버려둬. 요즘 피곤해 하시잖아. 그래도 인사라도 드리고. 민준아, 엄마 말 안 들려? 할머니 쉬셔야 한다니까. 내가 자꾸 들락날락하면 할머니가 더 피곤해 하셔. 민준은 할 수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할머니한테 이거 좀 갖다 드릴게요. 손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 들려 있었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둬. 할머니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 내가 들어가면 깨시잖아. 그래도 서연아, 숙제나 해. 할머니한테 너무 자주 가면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하셔. 결국 서연도 과일을 냉장고에 넣고 자기 방으로 갔다. 박영자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 손주들이 자신을 찾아오려 했지만 며느리가 막았다는 것을. 가슴이 먹먹했다. 2021년 6월.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다. 박영자의 생활은 더욱 좁아졌다. 어느 날 최수진이 방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 방을 민준이 방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왜? 민준이가 대학교 과제도 많고 책도 많아서 공간이 필요하대요. 어머니는 다용도실 쪽 방으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다용도실 쪽 방. 그곳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다. 약 6평 정도. 창문도 작고 햇볕도 잘 안 들었다. 박영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거기는 좀 좁은데. 괜찮아요. 어머니는 침대랑 옷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거실에 나오셔서 주로 계시니까. 박영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알았어. 그럼 옮길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박영자는 9평짜리 방에서 6평짜리 다용도실로 옮겼다. 창문은 작았고 벽지는 오래되어 곰팡이가 조금 피어 있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방 안은 어두웠다.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다. 민준과 서연이 몰래 찾아왔다. 할머니, 이 방 너무 좁은데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이 정도면 충분해. 할머니, 저희 방으로 오세요. 제 방이 더 넓은데. 박영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서연아. 근데 괜찮아. 할머니는 여기가 편해. 손주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을 나갔다. 박영자는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조각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날 밤, 박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물이 샌 흔적이었다. 이렇게 되는구나. 작게 중얼거렸다. 아들을 잃고 전 재산을 내놓고 이제는 이렇게 작은 방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박영자는 참았다. 며느리가 힘들다는 걸 알았다. 남편을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2021년 8월, 박영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최수진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와, 집 정말 넓다. 부러워.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복잡하긴 해. 어머님이랑 같이 사신다며? 최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응. 시어머니가 계셔. 힘들겠다. 요즘 치매 걸린 노인 오시는 거 정말 힘들다던데. 박영자는 TV를 보는 척하며 그 대화를 들었다. 치매 걸린 노인.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뭐. 어쩌겠어. 남편도 없는데 모실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그래도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는 건 어때? 요즘 괜찮은 데 많더라. 그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아직은. 박영자의 손이 떨렸다. 요양원.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영자는 작은 방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걸 기억해야 한다. 박영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손주들이 몇 년 전 선물해준 노트였다. 표지에는 예쁜 꽃이 그려져 있었다. 박영자는 펜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21년 8월 23일. 오늘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멀쩡하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겠다. 박영자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그날부터 박영자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한 말, 자신이 느낀 감정, 손주들의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을 기록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젠가 이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 희미하게나마 믿으면서 사망 혼자 버티는 할머니와 손주들의 응원. 2021년 10월. 가을이 깊어졌다. 박영자는 6평짜리 작은 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아침 7시. 박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뒤편 주차장이 보였다. 햇볕은 거의 들지 않았다. 박영자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식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최수진과 민준, 서연은 이미 식사를 마친 듯했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 하나와 된장찌개, 김치가 놓여 있었다. 박영자의 몫이었다. 다들 먹었나 보네. 혼자 중얼거리며 식탁에 앉았다. 밥은 조금 식어 있었다. 찌개도 미지근했다. 박영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혼자 먹는 아침.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최수진이 거실에서 나왔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최수진은 박영자의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박영자는 알았다. 자신이 거실에 오래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박영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오전 10시. 박영자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노트와 펜이 들려 있었다. 일기장이었다. 이미 3번째 노트였다. 박영자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14일. 오늘도 혼자 아침을 먹었다. 밥은 식어 있었고 찌개는 미지근했다. 가족들은 이미 식사를 마쳤다. 나는 언제부터 가족의 일원이 아니게 되었을까? 하지만 괜찮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글씨는 또렷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잊지 않겠다고 매일 다짐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박영자는 재빨리 노트를 서랍에 넣었다. 그래. 들어오렴.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손에는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봉지 안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단감이 들어 있었다. 박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아. 고마워.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 제가 알바비로 샀어요. 할머니 단감 좋아하시잖아요. 민준은 20살이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었다. 그 돈으로 할머니에게 과일을 사온 것이었다. 민준아. 내가 번 돈인데 할머니한테 쓰면 어떡해. 괜찮아요. 할머니 드시는 거 보면 저도 기분 좋아요. 민준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요즘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엄마가 할머니한테 좀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박영자는 손자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너희 엄마도 힘들어. 아빠 잃고 혼자 너희 둘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 그래도 할머니한테는 너무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할머니는 이만하면 행복해. 너희들만 있어도 충분해.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제가 빨리 졸업하고 돈 벌게요. 그럼 할머니 모시고 나가서 살게요. 박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민준아. 근데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그때 거실에서 최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어디 있어?
민준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할머니, 저 가볼게요. 나중에 또 올게요. 민준은 서둘러 방을 나갔다. 박영자는 민준이 놓고 간 단감을 바라보았다. 작은 봉지 안에 3개의 단감. 그 안에 담긴 손자의 마음이 느껴졌다. 오후 2시. 박영자는 배가 고팠다. 아침을 일찍 먹었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다. 거실로 나가려다 멈칫했다. 최수진이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맞아.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박영자는 문 뒤에서 멈춰섰다. 치매 검사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으시고. 자꾸 깜빡하시면서도 멀쩡하다고만 하시니까. 박영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용돈도 드렸는데 어디다 쓰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진짜 답답해. 용돈. 박영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3천만 원을 건넨 이후로 최수진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전화통화에서는 마치 용돈을 줬는데 할머니가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박영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꺼내 다시 글을 썼다. 2021년 10월 14일 오후. 며느리가 전화통화로 거짓말을 했다. 용돈을 줬다고. 하지만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3천만 원을 건넨 이후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이것도 기록한다. 잊지 않겠다. 오후 5시.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엄마 몰래 할머니 방으로 왔다. 할머니, 이거요. 손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가 들려 있었다. 서연아, 이건 뭐니? 할머니 점심 못 드신 것 같아서 제 용돈으로 샀어요. 17살 고등학생. 용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박영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서연아. 근데 너 먹어야지. 저는 학교에서 먹었어요. 할머니 드세요. 서연은 할머니가 먹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방을 나갔다. 박영자는 삼각김밥을 천천히 먹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손녀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박영자는 거실로 나갔다. 식탁에는 최수진, 민준, 서연이 앉아 있었다. 같이 먹자. 최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희는 조금 이따 먹으려고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또 혼자 먹으라는 말이었다. 박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식탁 한쪽에 놓인 밥과 국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다. 박영자는 방 안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영자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펼쳤다. 2021년 10월 14일 저녁. 오늘도 3끼 모두 혼자 먹었다. 가족들은 내가 없을 때 함께 식사를 한다. 나는 항상 혼자다. 하지만 민준이와 서연이는 여전히 나를 챙긴다. 민준이가 단감을 사왔고 서연이가 김밥을 사왔다. 손주들 덕분에 버틴다. 이 아이들만큼은 잊지 않고 있다.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들. 밤 11시. 박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얼룩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았다. 장마철에 물이 또 샌 모양이었다. 박영자는 눈을 감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작게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었다. 며느리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해질 거라고.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2021년 11월. 날씨가 더 추워졌다. 박영자의 방에는 난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용도실이라 원래 난방 시스템이 약했다. 박영자는 이불을 2장 덮고 잤다. 밤에는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추웠다. 민준이 알고 전기장판을 사다 드렸다. 할머니, 이거 쓰세요. 제가 알바비로 샀어요. 민준아, 내가 벌어서 내 쓸 것을 사야지. 할머니가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꼭 쓰세요. 민준은 직접 전기장판을 설치해 드렸다.
그날 밤부터 박영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잘 수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12월이 되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영자는 네 번째 노트를 시작했다. 매일 밤 일기를 썼다. 며느리의 말과 행동, 자신이 느낀 감정, 손주들의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할머니, 매일 뭐 쓰세요? 응, 일기야. 할머니가 치매 걸릴까봐 일기 쓰면서 기억력 유지하는 거야. 할머니는 치매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시는 거 이상해요. 박영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일기 쓰는 건 좋은 거야. 할머니가 나중에 너희한테 줄 선물이 될지도 몰라.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박영자는 일기를 썼다. 2021년 12월 20일. 벌써 일기장 네 권째다. 오늘 서연이가 일기에 대해 물었다. 이 일기가 언젠가 세상에 나갈 날이 올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계속 쓸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믿는다. 박영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땅에 내려앉았다. 그 모습을 보며 박영자는 생각했다. 눈처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덮이고 새하얗게 될까? 아니면 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올까? 박영자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손주들이 있는 한, 이 진실을 기록하는 한, 버틸 것이다. 오막 요양원 상담과 더 심해지는 무시. 2022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박영자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 어느 날 오후, 박영자는 방에 있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를 들었다. 최수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실버타운 상담받고 싶은데요. 75세 여성이고요. 박영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버타운. 요양원이었다. 치매 증상이 있어서요. 자꾸 깜빡하시고 최근엔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박영자는 문 앞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월 250만 원이요? 좀 비싸네요. 더 저렴한 곳은 없나요? 250만 원. 한 달에 그만큼의 돈을 쓰느니 차라리 자신을 집에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박영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생각은 달랐다. 아, 15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요. 통화가 끝났다. 박영자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최수진이 박영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최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봐도 어머니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이세요. 그래서 말인데, 실버타운 같은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실버타운? 네. 요즘 정말 좋은 곳들 많아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박영자의 가슴이 무너졌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여기선 제대로 케어를 못 받으시잖아요. 나 치매 없어. 나 멀쩡해.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예요. 자꾸 깜빡하시면서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박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며느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일단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예약 잡아놨어요. 최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박영자는 혼자 남았다. 빈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정말 나를 버리려는구나. 며칠 후 민준과 서연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저녁 식사 후 최수진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할머니를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해. 요즘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 민준이 즉시 반응했다. 엄마, 왜요? 할머니 멀쩡하신데요? 민준아, 내가 뭘 알아? 할머니가 요즘 얼마나 깜빡하시는데. 엄마, 할머니 안 보내면 안 돼요? 저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너희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도 없이 너희들 키우는 것도 벅찬데 할머니까지 케어하는 게 쉬운 줄 아니? 민준이 다시 말했다. 그럼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제가 케어할게요. 너는 학교 다녀야지.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할머니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다고. 엄마는 할머니를 그냥 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최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할머니를 버린다고? 아니면 뭐예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시면서 최수진이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민준이 막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최수진은 손을 내렸다. 너희 둘 다 방 들어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민준과 서연은 할 수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과 서연은 할머니 방으로 갔다. 박영자는 침대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할머니, 박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아, 서연아, 왜 안 자고? 할머니, 요양원 가지 마세요. 박영자는 두 손주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들었구나. 저희가 엄마한테 계속 말할게요. 할머니 안 보내게. 박영자는 손주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근데 괜찮아.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할머니, 우리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어디 안 가. 여기 있을게. 걱정하지 마. 박영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며느리의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실버타운 상담 날이 다가왔다. 최수진은 박영자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한 실버타운을 방문했다. 건물은 깨끗했고 시설도 괜찮았다. 상담사가 설명했다. 저희 시설은 월 150만 원이고요. 3인실입니다. 식사 제공되고 간호사 상주하고 있습니다. 박영자는 3인실을 둘러보았다. 좁았다. 3개의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창문은 작았고 복도 쪽을 향하고 있어서 햇볕이 거의 들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여기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박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담사가 계속 설명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 활동. 최수진이 물었다. 치매 환자도 많이 계시나요? 네. 저희가 치매 전문 시설이라서요. 박영자의 가슴이 무너졌다. 치매 전문 시설. 자신은 치매가 없는데.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박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최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괜찮죠? 응. 다음 주에 다른 곳도 한 번 더 보러 가요. 비교해보고 결정하면 되니까. 박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박영자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다. 2022년 2월 10일. 오늘 실버타운에 다녀왔다. 며느리가 나를 보낼 곳을 알아보고 있다. 월 150만 원 3인실. 치매 전문 시설이라고 했다. 나는 치매가 없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며느리만 빼고 민준이와 서연이는 나를 믿는다. 이 아이들 덕분에 아직 버티고 있다. 2022년 3월 최수진은 3곳의 실버타운을 더 방문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을 결정했다. 월 180만 원 2인실. 조금 더 비싸지만 시설이 나은 곳이었다. 어머니, 여기로 결정할게요. 다음 달부터 입소하시면 돼요. 수진아, 나 여기 더 있으면 안 될까? 어머니,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좋아요. 전문가들이 케어해 주시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나는 민준이랑 서연이랑 같이 있고 싶어. 최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애들은 학교 다니고 바빠요. 어머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집에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요. 박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민준과 서연이 할머니 방으로 왔다. 둘 다 울고 있었다. 할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박영자는 손주들을 꼭 안았다. 괜찮아. 할머니는 어디 가도 너희를 생각할게. 그리고 자주 올 거야.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꼭이요. 그래,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박영자는 손주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과 서연이 방을 나간 후 박영자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일기장은 벌써 7번째였다. 2022년 3월 25일. 다음 달에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었다. 며느리가 결정했다. 나는 거부할 힘이 없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울면서 왔다. 이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다. 하지만 나는 계속 일기를 쓸 것이다. 실버타운에 가서도 쓸 것이다. 이 진실을 언젠가 세상에 알릴 것이다. 잊지 않겠다. 절대로. 박영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박영자에게는 봄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어둠만이 느껴졌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 일기를, 이 7권의 노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박영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7권의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1년 8월 23일, 2021년 10월 15일, 2021년 10월 16일, 2021년 12월 20일, 2021년 12월 21일, 2022년 1월 30일. 박영자는 노트들을 쓰다듬었다. 이 안에는 1년 반 동안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의 거짓말, 자신의 고통, 손주들의 사랑, 모든 것이. 박영자는 결심했다. 실버타운에 가기 전에 이 노트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발견하면 버릴 것이 분명했다. 박영자는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방을 나섰다. 손에는 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7권의 노트가 들어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우체국으로 갔다. 그리고 작은 보관함을 하나 빌렸다. 월 5,000원. 민준이가 몰래 들인 용돈으로 6개월치를 미리 냈다. 박영자는 7권의 노트를 보관함에 넣었다. 그리고 열쇠를 호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박영자는 우체국을 나와 아파트로 돌아왔다.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적어도 진실은 안전하게 보관했다. 언젠가 그 진실이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박영자는 그렇게 믿었다. 육망 출판사 투고와 베스트셀러의 탄생. 2022년 4월. 박영자는 실버타운에 입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2022년 3월 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했다. 실버타운들은 집단 감염을 우려해 신규 입소를 중단했다. 박영자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최수진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단 상황 좀 나아지면 다시 입소하셔야 해요. 알았어. 박영자는 다시 6평짜리 방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박영자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5월 어느 날, 박영자는 우체국 보관함에서 7권의 노트를 꺼냈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2021년 8월 23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1년 7개월간의 기록. 박영자는 천천히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자신이 쓴 글이지만
읽으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혼자 먹었던 식사들, 손주들의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이 생생했다. 박영자는 며칠에 걸쳐 7권의 노트를 다시 정리했다. 컴퓨터는 다룰 줄 몰랐지만 손으로 쓰는 것은 자신 있었다. 새 노트를 준비해서 날짜 순으로 다시 깔끔하게 정리했다.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중요한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썼다. 이게 내 이야기야. 진실이야. 2022년 6월, 박영자는 정리된 원고를 완성했다. 총 320페이지.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쓴 손글씨 원고였다. 박영자는 원고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민준이 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민준아, 이거 좀 봐줄래? 박영자는 원고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첫 페이지를 펼쳤다. 잊지 않겠습니다. 75세 할머니의 기록. 민준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응, 다 기록한 거야. 민준은 원고를 끝까지 읽었다. 2시간이 걸렸다. 원고를 다 읽은 민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드셨는지. 괜찮아. 너희들이 있어서 버텼어. 할머니, 이거 책으로 내야 해요. 박영자는 놀라서 손자를 바라보았다. 책? 네. 이런 일을 당하는 노인분들이 많을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타이핑해서 출판사에 보내드릴게요. 민준은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글쓰기와 편집에 관심이 많았다. 그날부터 민준은 할머니의 원고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엄마 몰래 밤늦게까지 자기 방에서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2주일이 걸렸다. 2022년 6월 30일, 민준은 320페이지의 원고를 워드 파일로 완성했다. 할머니, 다 됐어요. 고마워, 민준아. 이제 출판사에 보내볼게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신인 작가 원고를 받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민준은 10곳의 출판사에 이메일로 원고를 보냈다. 제목 75세 할머니의 실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1주일이 지났다. 아무 답이 없었다. 2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답이 없었다. 민준은 걱정스러웠다. 할머니, 아직 답장이 안 왔어요. 괜찮아.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박영자는 속으로 아쉬웠다. 그래도 시도는 해봤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2022년 7월 20일, 민준의 이메일로 한 통의 답장이 왔다. 푸른나무 출판사라는 중소출판사였다. 민준은 황급히 이메일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원고 잘 읽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자 김지연 드림. 민준은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답장 왔어요.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박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정말? 네, 만나고 싶대요. 박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누군가 읽어줬구나. 일주일 후 2022년 7월 27일 박영자와 민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푸른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편집자 김지연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작가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영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작가라니. 저는 그냥 할머니인데요. 아니에요. 작가님이세요. 이 원고는 정말 대단해요. 김지연은 프린트한 원고를 꺼냈다. 여기저기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메모가 빼곡했다. 처음 읽으면서 울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동시에 화가 났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게. 다 사실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강력해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해요. 김지연은 출판 계획을 설명했다. 초판 5,000부. 출간 예정일은 3개월 후인 2022년 10월. 인쇄는 10%. 박영자는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정말 책이 되는 건가요? 네,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박영자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저자 박영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작가가 되셨어요. 고마워,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이제 엄마도 할머니를 다르게 볼 거예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 이제 진실은 나왔으니까. 2022년 10월 15일. 잊지 않겠습니다. 75세 할머니의 3년간의 기록. 책이 출간되었다. 박영자는 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처음 봤다. 표지에는 노트와 펜이 그려져 있었다. 뒷표지에는 짧은 소개가 있었다. 치매 걸렸다는 누명을 쓴 75세 할머니의 생생한 기록. 며느리의 학대, 손주들의 사랑,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한 투쟁. 이것은 한 노인의 외로운 싸움이자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박영자는 책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내 이야기가 책이 됐어. 민준과 서연이 양옆에서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처음 2주간은 조용했다. 초판 5,000부 중 1,000부 정도가 팔렸다. 하지만 3주째부터 변화가 생겼다. 온라인 서점 리뷰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다니. 화가 납니다. 모든 며느리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입소문이 퍼졌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북튜버들이 리뷰 영상을 올렸다. 11월 첫째 주. 책은 온라인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50위에 올랐다. 11월 둘째 주. 30위. 11월 셋째 주. 15위. 11월 넷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5위. 김지연 편집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작가님, 대박 났어요. 지금 서점마다 품절이에요. 긴급 증세 들어갑니다. 박영자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5만 부 증세합니다. 그리고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2022년 12월. 출간 2개월 만에. 잊지 않겠습니다는 누적 판매 부수 10만 부를 돌파했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박영자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신문, 잡지, 라디오. 박영자는 가능한 한 많은 인터뷰에 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12월 어느 날, 박영자는 집 근처 서점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서점 입구에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베스트셀러 1위 작가 박영자 사인회. 날짜는 2024년 3월 16일. 장소는 대형 서점 광화문점. 박영자는 포스터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실은 세상에 나왔다. 이제 며느리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한 일들이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박영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6평짜리 방.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작은 방에서 진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15만 명의 독자에게 읽혀지고 있었다. 박영자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하늘이 맑았다. 잊지 않았어. 그리고 세상도 이제 알게 됐어. 7망 TV 방송 폭로와 며느리의 몰락. 2023년 1월 5일. 새해가 밝았다. 박영자의 책은 여전히 베스트셀러 1위를 지키고 있었다. 누적 판매 부수 20만 부. 그리고 그날 박영자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세상의 목소리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것이었다.
김지연 편집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작가님,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프라임 시간대 방송이에요. 시청률 15% 넘는 프로그램이에요. 박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TV에 나가는 것, 전국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며느리도 보게 될 것이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좋은 결정이세요. 많은 분들이 작가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세요. 2023년 1월 18일 저녁 8시, 박영자는 KBS 여의도 방송국에 있었다. 분장실에서 간단한 화장을 받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75세 할머니, 베스트셀러 작가, 이제 TV에 나가는 사람.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고 조명이 환했다. 진행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되시죠? 네, 조금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작가님의 진실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방송이 시작되었다. 오프닝 멘트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작가 박영자님을 모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책으로 20만 독자의 마음을 울린 75세 할머니,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박영자를 비췄다. 진행자가 질문을 시작했다. 작가님, 먼저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박영자는 심호흡을 했다.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누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누명이요? 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멀쩡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자꾸 깜빡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점점 고립시켰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박영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식사 시간을 달리했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먹고 저는 혼자 먹게 했어요. 하루 3끼 모두요. 하루 3끼를요? 네. 그리고 제 방도 바꿨습니다. 9평짜리 방에서 6평짜리 다용도실로요. 창문도 작고 햇볕도 안 들고 곰팡이가 핀 방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자료 화면을 보여줬다. 박영자가 살던 6평짜리 방 사진이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사진을 보았다. 작은 창문, 어두운 방, 좁은 공간. 이런 곳에서 지내셨다고요? 네. 2년 동안이요. 용돈은 받으셨나요?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며느리 집에 들어갈 때 제 전 재산 3천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 드리고도 용돈을 못 받으셨다고요? 네. 그런데 며느리는 전화 통화에서 친구들에게 제가 용돈을 받고도 어디 썼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치매가 걸렸다고요. 진행자가 자료를 확인했다. 책에 보면 요양원 상담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며느리가 세 곳의 실버타운을 알아봤습니다.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모두 치매 전문 시설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치매가 아니신데 치매 시설에 보내려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작가님을 지켜준 분들이 계셨다고요? 박영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제 손주들이요. 민준이와 서연이.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엄마 몰래 저를 챙겨줬어요. 민준이는 알바비로 과일을 사왔고 전기장판도 사줬어요. 서연이는 자기 용돈으로 제게 김밥을 사다 줬습니다. 박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진행자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대단한 손주분들이네요. 네. 이 아이들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글씨 원고를 타이핑해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방송은 40분간 이어졌다. 박영자는 3년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줬다. 식사차별, 방이동, 거짓 치매 진단, 요양원 상담, 일기 쓰기, 그리고 출판. 모든 것을. 방송이 끝났다.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영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청률 15.7%, 약 700만 명이 그 방송을 시청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폭발했다. 1위 박영자, 2위 잊지 않겠습니다. 3위 노인학대, 5위 박영자 며느리. 인터넷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다. 댓글이 쏟아졌다. 방송 보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할 수 있죠? 며느리 신상 좀 찾아주세요. 저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손주들이 천사네요. 정말 기특합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전화드려야겠어요. 노인학대 방지법 위반 아닌가요?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 누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박영자 작가님 며느리 찾았습니다. 최수진 48세, 서울 강서구 목동 거주.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최수진의 얼굴 사진, 집 주소, 심지어 아파트 동수까지. 삭제되기 전에 수만 명이 그 글을 캡처했다. 최수진의 SNS 계정도 찾아졌다. 비공개였지만 과거 게시물 스크린샷들이 퍼졌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해외여행 사진, 명품 가방 인증샷. 댓글이 폭주했다. 돈은 있으면서 시어머니는 6평방에 가뒀네요. 3천만 원 받아놓고 용돈도 안 줬다며?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최수진 아우트. 그날 밤 최수진의 집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기자들이었다. 또 최수진 씨, 박영자 작가님 관련해서 입장 좀 들려주시죠. 방송 내용이 사실인가요? 최수진은 문을 열지 않았다. 집안에서 떨고 있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친구들, 친척들, 모르는 번호들 모두 차단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왔다. 너 방송 봤어?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우리 모임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다음 날 아침 2023년 1월 19일 최수진은 집을 나설 수 없었다. 아파트 입구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저 집이 그 집이래. 시어머니, 학대한. 믿을 수가 없어. 겉으로는 그렇게 점잖아 보였는데. 오후 2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최수진 씨 맞으시죠? 노인학대 의심 건으로 상담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최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최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이제 법적 문제까지. 그때 민준과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엄마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엄마, 방송 봤어요. 최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 세 끼 혼자 먹게 하고 용돈도 안 주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나도 힘들었어. 엄마가 힘든 건 알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머니는 가족이잖아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저희는 오늘부터 할머니 집에 가서 지낼 거예요. 최수진이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뭐?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모셔야죠. 두 사람은 짐을 쌌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최수진은 혼자 남았다. 빈집, 아무도 없는 거실. 그제야 최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한 거야? 일주일 후 최수진은 박영자를 찾아갔다. 박영자는 여전히 6평짜리 방에 있었다. 민준과 서연이 함께 있었다. 최수진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다. 박영자가 나타났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무슨 일이야? 최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영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져?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박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어.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엄마, 이제 그만 가세요. 할머니가 편히 지내셔야 해요. 최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최수진은 방을 나갔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박영자는 창문으로 며느리가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진실은 드러났다. 그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민준이 할머니 옆에 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영자는 손자의 손을 잡았다. 응.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팔망 2년 후 진짜 내 삶이 시작되다. 2년이 흘렀다. 2025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35평짜리 깔끔한 공간이었다. 거실 창문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영자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77세. 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책상 위에는 새 책이 놓여 있었다. 다시 시작합니다. 77세 할머니의 두 번째 이야기. 지난달에 출간된 박영자의 두 번째 책이었다. 첫 번째 책의 후속작. 실버타운에 가지 않고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당하게 사는 이야기. 이 책도 벌써 5만 부가 팔렸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박영자는 문을 열었다. 민준과 서연이 서 있었다.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왔다. 벌써 2년째였다. 박영자는 손주들을 안았다. 우리 민준이, 서연이, 밥은 먹었어? 아니요. 할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안 먹고 왔어요. 그럼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세 사람은 주방으로 갔다. 박영자는 능숙하게 식사를 준비했다. 민준과 서연은 거실에서 테이블을 차렸다. 할머니, 새 책 잘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 너희들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 네.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린 이야기요. 뿌듯했어요.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 세 사람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다음 주에 대학교 졸업식이에요. 우리 민준이가 벌써 졸업이구나. 할머니가 꼭 갈게. 저도 올해 대학 들어갔어요. 국문과요. 박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닮았네. 글 쓰는 거 좋아하는구나.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진짜 이야기를 쓰는 작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민준과 서연이 도왔다. 할머니, 다음 주에 강연 있으시죠? 응. 시청 주최 노인 인권 강연이야. 박영자는 이제 정기적으로 강연을 했다. 노인 학대, 노인 인권, 그리고 잊지 않는 삶에 대해. 한 달에 2-3번. 강연료는 모두 노인복지단체에 기부했다. 오후 2시.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양재천 공원. 벚꽃이 만개한 길이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박영자는 민준, 서연과 나란히 걸었다. 이렇게 걷는 게 제일 행복해. 할머니, 저희도요. 공원 벤치에 앉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다. 할머니, 요즘 엄마 어때요? 박영자는 잠시 침묵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와. 조심스럽게. 최수진은 2년 동안 매달 박영자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사과만 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다. 이제는 생활비를 드리려 했다. 박영자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돈으로 살아. 인쇄 수입만으로도 충분했다. 첫 번째 책에서 30만 부, 두 번째 책에서 5만 부. 총 인쇄 수입은 3억 원이 넘었다. 이 아파트도 인쇄로 샀다. 전세 2억 5천만 원. 완전히 독립적인 삶이었다.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알아. 근데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박영자는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3년간의 고통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박영자는 손자의 손을 잡았다.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오후 5시 민준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다. 박영자는 혼자 아파트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거실에는 독자들이 보낸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박영자는 하나씩 읽었다. 작가님 덕분에 우리 엄마에게 더 잘해드리게 됐어요.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작가님 책을 읽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작가님은 제 영웅입니다. 77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할머니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박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박영자는 문을 열었다. 최수진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박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 2년 전 6평짜리 방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 정말 좋네요. 응.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최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는 정말. 됐어.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박영자는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민준이랑 서연이는 잘 지내? 네. 주말마다 여기 오잖아요. 집에는 평일에만 있어요. 애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서 그래. 침묵이 흘렀다.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노인복지,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박영자는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자원봉사? 네. 일주일에 2번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말벗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 일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네. 어머니, 언젠가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용서는 이미 했어. 최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응. 근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너도 알지? 최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당연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다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야. 너도 내 삶을 살고. 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최수진은 30분쯤 있다가 일어났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최수진이 문을 나서다 멈췄다. 어머니, 새 책도 잘 읽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영자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최수진이 떠났다. 박영자는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박영자는 책상으로 갔다. 그리고 새 노트를 펼쳤다. 여전히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다. 2025년 4월 12일
오늘 민준이와 서연이가 왔다. 함께 점심을 먹고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정말 아름다웠다. 저녁에는 며느리가 왔다. 많이 변했다. 나는 이미 용서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예전과 다르다. 그리고 그게 맞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산다. 77세. 진짜 내 인생이 이제야 시작됐다. 박영자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오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박영자는 미소 지었다. 잊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 작은 아파트, 따뜻한 차 한 잔, 손주들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준 것. 박영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다. 이제 진짜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